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파트 2. 예금과 대출이자의 불건전함. 화폐가 그 어떤 것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의 화폐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통화량이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면 더 많은 액수의 대출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 돈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시중에 돈이 늘어나자 이자 수준이 낮아진다. 이때 이자 수준은 무에서 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 수준보다 더 낮다. 거의 임의적으로 낮춰지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이자는 더 이상 자연적인 이자가 아니다. 오히려 임의적인 이자나 조작된 이자라고 불러야 한다. 통화량이 조작적인 방식을 통해 확대될 수 없는 시스템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은행에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해서 돈이 늘어나면 그제서야 이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질 때를 기다린다. 그러나 무에서 돈이 만들어지면 저축액이 늘어났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마치 누군가가 저축을 한 것처럼 이자율이 낮아진다. 기업 활동에서 이자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작된 이자가 아닌 오직 자연적인 이자만이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저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새로운 대출금이 기업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위적인 통화량 확장은 제일 먼저 임의적인 경제 호황을 유발할 것이다. 임의적으로 경제 호황이 유발되면 노동력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다. 임금이 상승하면 구매력이 상승하고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돈을 더 벌기 위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게 되고 다른 기업들도 이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에 뛰어들게 된다.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자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한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축하지 않아도 모두가 점점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은행들은 점점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대출 이자를 다시 올린다. 다시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익성이 사라지고 점차 경기 호황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현대 국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경기 호황은 이런 식으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불황으로 바뀐다. 금리 상승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대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불황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데다 경제 성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만 수익을 내던 기업들이 금리가 오르면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게 된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기 변동과 무절제한 구제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것이 한 사회의 수입 구조와 자산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데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소수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의미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진다는 뜻이다. 돈을 빼앗는 방법.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많은 보조금과 수급권 등을 충당하려면 많은 돈이 소모된다.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국가는 사악한 형태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바로 오늘날의 국가 주도적 화폐 시스템이다. 세금 징수에 더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 그 돈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는 채권을 발행한다. 정부는 독점으로 찍어내고 빌린 돈으로 전쟁 비용, 복지국가 건설 비용, 에너지 전환 같은 특혜 사업에 돈을 쓰고 이를 은폐한다. 이렇게 화폐 독점권은 비민주적이므로 저자들은 우리가 화폐 독점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생산적인 민간 부문에 사용될 자원을 빼앗아 낭비가 심한 국가 부문으로 돈을 밀어주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제도와 복지국가 건설에 드는 비용으로 2013년 독일에선 이 비용이 1190억으로 국가 전체 재정의 38%를 차지한다. 국채를 갚을 때도 문제가 있다. 국가는 국채를 상환할 때 세금 징수를 통해 상환을 하지 않고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켜 부채를 갚는다. 이렇게 국가는 화폐 제도와 통화량 확장 그리고 부채 증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만든다. 국가 개입의 문제점. 화폐 시스템, 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공통점은 확고하게 국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 예를 들어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이 인위적인 개입이 만드는 다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한 도시에서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젖소에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젖소의 반 정도가 죽게 되었다. 젖소가 반으로 줄어들자 우유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우유의 가격이 올랐다. 우유 가격이 상승하니 사람들은 화가 나서 국왕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왕은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낙농업자들에게 우유 가격을 1리터에 0.1 금화폐 이하로 받도록 가격 상한제를 명령했다. 낙농업자들은 국왕이 정한 가격으로는 손해가 남으로 우유 사업을 포기하고 많은 낙농업자들이 우유 판매를 중단했다. 결과적으로 우유의 공급량이 더 줄어들었다. 국왕은 낙농업자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하루에 4분의 1리터의 우유를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젖소를 소유하고도 우유를 공급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젖소를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라는 명령까지 내린다. 이 명령에 많은 낙농업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젖소를 몰래 독살해서 처분하고 낙농업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자 우유 생산량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왕은 이제 낙농업이 아닌 농업에도 규제를 시작한다. 농업에 많은 규제들이 시행되자 많은 농부들이 우유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농부들이 우유를 생산하게 되면서 소득을 벌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농장의 인부들이 모두 떠나버렸다. 국가에서 규제로 인건비를 낮춰버리니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버렸다. 이제 국왕은 다른 산업을 금지시키고 농업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사실 국왕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다. 젖소가 많이 죽는 바람에 우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우유의 가격이 올랐으니 우유를 생산하던 몇몇 낙농업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젖소를 추가로 구입한다. 다른 농부들도 우유 가격이 올라서 우유 생산에 참여한다. 이제 낙농업자들의 축사에 젖소가 많아지고 우유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유 가격도 내려간다. 이렇게 자유시장에서는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강요나 경찰, 군대, 법정, 감옥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자유시장에 형성된 경쟁체제 속에서 기업가들은 자금과 자원을 시급하게 요구되는 곳으로 투입하려고 경쟁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가들은 조타수 즉 명령을 받은 부하에 불과하다. 이 배에서 선장은 바로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더는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야 할지 결정하는 장본인들이다. 정부나 관청이 시장에 개입하면 처음에는 골치 아픈 문제점이 해결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개입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개입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개입을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통제 대상이 되어버린다. 점점 더 강도 높은 억압을 받게 되어 자생력까지 빼앗기게 된다. 개입은 이렇게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개입은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기도 하다. 로마 제국의 불행은 황제들이 추진한 빵과 서커스 전략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들은 검투사를 이용해 전투 경기를 개최했고 곡물 거래를 국유화했다. 이것이 이른바 식량 분배 제도인 안노나였다. 황제들은 아주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로마에 곡물을 공급했다. 막대한 비용을 황제들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들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녹여 싼 금속을 섞어 더 많은 동전을 만들어 지출을 감당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더불어 로마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고 복지국가의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복지국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개입주의가 로마의 시장 경제를 붕괴시켰다. 나쁜 화폐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생활 기반을 서서히 파괴하고 개입주의도 또 다시 사방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사안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법적 최저임금 규정 때문에 투자 계획이 포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화폐 시스템에서는 통화량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실물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을 저축하는 것은 별로 권장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빚을 내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먼저 획득하고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 국민학파의 화폐 이론 입문서에 해당하는 책이다. 이 학파의 화폐 이론 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책을 읽은 사람들이 현재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쁜 화폐의 작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오스트리아 학파와 주류 국민경제학파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생각의 방향이다. 국민경제학파는 19세기 독일에서 형성된 경제학의 한 흐름으로 경제활동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사회보장제도와 복지를 주장하는 학파이다. 국민경제학파가 경제를 수학적인 대상으로 삼는 반면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사고의 과정에서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평균과 균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불과 1시간 전에 했을 행동을 1시간 후에는 다르게 행동한다. 현대 국민경제 이론은 간단한 내용들조차 의도적으로 난해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경제는 간단하다.
수천 년 전과 똑같은 모형에 따라 지금도 굴러가며 사람들은 한데 모여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래한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경제학자인 루트비 폰 미제스가 제기한 핵심 요구 중 하나는 국가가 화폐 제도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과 국가의 화폐 독점권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에게 평생 국립대학의 교수 자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주장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그는 2주 간격으로 20명에서 25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훗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였다. 대학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오스트리아 국민경제학파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 미제스가 100년도 전에 출간한 저서 화폐 및 유통수단 이론에서 밝히듯 통화량의 확장이 결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통화량의 확장이 재분배를 초래하여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1922년 출간된 그의 저서 사회주의를 통해 그는 사회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사회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후 그는 전세계 사회주의자들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미제스는 국가의 적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이 체계 전체에 걸쳐 설명한 바와 같이 필연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유익함보다는 해악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정치인들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은 극도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 경제학자 가운데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교육기관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가 제기한 요구 중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지점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화폐 질서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에 소속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단지 화폐 제도에 국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자유시장과 국가의 간섭이 배제된 경제체제를 옹호한다. 즉 자유시장에 대한 규제와 입법들을 없애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규제와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이런 훌륭한 이론들을 꽁꽁 숨겨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의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을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대다수의 산업국가들을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 국가들의 전체 지출 가운데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된 목적이 국가로부터 화폐 독점권을 탈취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국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우리를 제멋대로 끌고 다니고 기만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들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은 케인스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의 기초를 제공한 오스트리아 학파가 경제와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하는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